전문성도 없는데 통일뉴스에서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이걸 수락한 것은 6월 24일 소천하신 정수일 한국대 명예교수님이시죠. 추모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정수 선생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용정 근처에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북경대학이 이민족한테 개방을 했을 때 아마 조선족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북경대학을 입학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슬람어를 해서 그 중국 외무부에 아주 특채를 받은 전망이 밝은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조르레가 특별히 총회를 해서 결혼할 처자까지 물색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본인이 자기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도 유명한 중국 외무부에 아마 갔으면 뭐 국장이나 차관까지는 부부장까지는 했겠죠. 근데 그것을 던지고 내 민족을 찾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 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으로 국적을 옮겨요. 그것도 이제 조을레 수상이 도와줘서 됐고, 그래서 평양의 외국어대학의 아주 특별대우 교수로 이제 역할을 했고요. 또 평양의 그 무용 안마 감독하시는 분하고 결혼해서 따님을 세 분까지 내서 그냥 북쪽에 있으면 유복하게 너무나 잘 사실 분인데 민족의 자기 아이덴티티와 민족 문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으면서 그 어려운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놓으시죠. 그래서 결국 뭐 간첩이라는 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받으셨는데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명의 근원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 동서문명 교류사 해가지고 실크로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내셨고요. 또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통일의 취향에 대한 담론도 우리에게 큰 기한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는데 안타깝게 내가 직접 만나뵌 적이 없는 그러나 그 존경하는 영을 담아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강연이 무슨 전문적 학문적 체계를 따지면 뭐 형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만 저도 70년대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했던 소위 학생운동의 한 사람으로 또 그동안 제야 시민운동의 한 축을 맡았던 사람으로 나름대로 우리 상황을 고민하고 한반도 상황을 걱정했던 나름대로 학습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나라 걱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바랍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국 헤지펀드, 월가 헤지펀드에는 거의 전설적인 대부입니다. 우리 조지 소로스라고 알고 있지만 조지 소로스보다 한 수가 더 높은 분인데 공수적산이라고 그럴까요? 적수공산에서 뭐 조그만 펀드 하다가 몇 번 실패하다 성공해서 지금 100억 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드님을 소학교부터 북경에 아주 뒷골목에 평범한 소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북경에 보내게 되면서 북경의 최고 지도자들하고도 마음대로 대화를 나누고 미국의 금융계 인사 중에서 월가 인사 중에서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리고 이제 지금 70대 말인데 지금도 레이 달리오가 한마디 하면 금융계의 탑뉴스가 되는 미국에 살아있는 현자죠. 그분이 2021년인가 22년인가 또 Changing World Order라고 격동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 초강대국
제국의 생성서부터 소멸까지를 아주 단순화시킨 커브입니다. 18단계에서 하나의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 됐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16항목으로 봤는데, 지금 미국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 레이 달리오 표현에 의하면 지금 14단계에서 15단계로 와 있는 거예요. 14에서 15. 그러니까 이미 그 클라이밍업은 지났고 피크 지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디클라이닝하는 그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레이 달리오 분석에 의하면. 이분이 그 헤지펀드를 하니까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지난 500~600년 동안 가용 가능한 모든 인류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 각 나라의 국력을 절대 대비를 했습니다. 그 지난 한 500년, 600년. 이 커브가 의미하는 것과 엄청난데, 16, 17세기 상업주의 시대에는 네덜란드가 무역하고 상선이 발달해서 세계 강국으로 있었죠.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영국이 이제 18세기부터 강국으로 부상하고 급격히 네덜란드는 축소가 됩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1차 대전이 지나면서 미국하고 위치가 바뀌어서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현재까지 약 100여 년 세계 초강대국인데 인류의 그 유례가 없는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큽니다. 근데 그 미국도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꺾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 제국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 커브가 많은 걸 의미하는데, 그 상업혁명이 일어나기 17세기, 18세기 전까지는 중국과 인도의 국력을 합하면 전 세계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인도하고 중국이 급격히 꺾였죠. 최근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인도의 굴기와, 중국의 굴기와 인도의 그 등장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선 정상화의 과정이에요. 정상화 과정.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초강대국이 아닌 중강 국가들의 커브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수준에 오른 중간 국가들은 역포물선이 아니고 웨이브를 그려요. 웨이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국가들은 기복은 있지만 진폭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저는 한국도 지금은 피크가 지나서 이제 나라 부분이 좀 지냈다고 하는데, 또 상황이 오면 다시 오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급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의 그 급성장의 굴기를 꺾여서 온갖 작업을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굴기가 상당히 꺾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굴기가 꺾이는 반면에 미국이 무리를 해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현재 2025년에는 종합적인 국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국제지정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선 두 개의 큰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현실주의, 이에치카나 한센 노리슨의 고전적인 현실주의서부터 월치가는 구조적, 요즘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미어사임의 군사적, 공격적 현실주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한번 소개하는 스티브 월트의 실용적, 관계적 하는 현실주의가 주로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을 움직이는 논리죠. 또 하나 논리는 상호주의, 칸트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갈등의 평화학이라든지 브레튼 우주 협약도 이 상호 협력주의이고, 지역의 수많은 그 지역 단위의 그 협약들도 상호 협력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현실주의는
순자와 상황이 갖고 있는 법가적 사상이고요. 상호협력주의적 사고는 공맹, 덕치를 중심으로 한 뭐라고 동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호협력주의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물론 서구가 하는 얘기지만 자기네들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러시아나 중국은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집단 서방이 얘기하는 건 개인의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 민주주의고 그 사회 개혁론으로 보면 존 루크가 그 이론의 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건 사회 집단적, 인민적 민주주의예요. 이것의 그 출발점은 장작 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뭐 전체주의고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비교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와 상호협력주의가 국제기구 속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웨스트팔렌 원칙, 유럽에서 그 30년 종교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웨스트팔렌 원칙이 그 국제기구를 만들게 되는 이론이고 칸트의 세계평화론이 이론적 제공을 해서 유엔이 탄생하고 60년대 비동맹 원칙 같은 것이 국제기구를 움직이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지정학적 원칙과 그 배경인데 여기서 초강대국 미국은 이걸 뛰어넘어서 항상 저기 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는 고립주의. 아메리카는 중남미까지 포함해적인 나야 뺑이야. 내 뒷밭이니까 건드리지 마. 접근하지 마 하는 고립주의와 동시에 미국은 청교도에서 건설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민국가고 선택된 국가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라는 그 선민서상 예외주의가 있어요. 그 영어로 뭐라 하냐면 Sun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찬란한 도시. 그게 이제 로마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현실주의 상호주의를 뛰어넘어서 혼자 스스로 잘났다고 떠드는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예외주의와 고립주의가 국제외교를 관통하는 지난 80년간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그 향후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물론 그 중심은 패권적 동맹, 주로 정치군사적 대결체제와 아까 얘기했던 상호존중과 협력의 경제 중심의 평화체제라고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치는 것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 하나는 헤게몬 스테빌리티 시오리. 그러니까 패권이 있어야 세계가 안정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온하다. 물론 미국이 강요하는 질서지만 그 질서 안에 있어야 세상이 질서가 있고 평온하고 평화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 좀 불편해도 참아라. 라는 입장이죠. 그 입장에 동전의 또 다른 입장을 보면 그런데 미국의 그런 그 패권 체제가 무너지면 중러 같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대체해서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동물농장에 살 거야. 그러니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불편해도 참아라. 안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농장 시대가 돼. 그것이 헤게몬 트랜스퍼 시어리예요. 그러니 미국이 불편해도 참아라 하는 그 동전의 양면이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Mutual Multilateralism Theory에서 다자적 상호적 다자주의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웨스트팔렌이나 칸트의 세계평화론의 중심이 돼서 유엔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패권이 무너져도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새로운 질서, 다이나믹하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세계 평화적 질서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그래서 이렇게 세계 입장들이 항상 이론적으로 국제 관계를 얘기할 때 시각을 다니면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미중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미합중국이 패권 국가에서 보통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 그 이제 미중 관계를 그 적대적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재무장관하고 그 하버드 총장까지 했던 서머스라는 분은 미중 관계 가능성을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을 합성한 코피티션, 협력도 하고 경쟁하는 경쟁적 파트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가능했지. 그 다음에 유럽이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가지고 국제 질서의 역할을 해낼 건지, 중로 관계 그 연대 수준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 건지, 그거 외 스윙포트의 수많은 그 중간 국가들의 움직임과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건지, 유엔이 지금 뭐 거의 껍데기, 실제적인 역할이 없는데 유엔이 부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 고려사항들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